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지리 전가림입니다. 오늘 제9강 중국경제체제 개혁정책의 추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두 번째 시간인 8호 계획경제서부터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호 계획은 91년서부터 95년 동안 실시됐던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육사 천안문 사태 이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육사 천안문 사태가 결국은 가격 경제, 개혁에 따른 어떤 물가의 앙등, 그리고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 민주의 열망들이 표출되면서 나타난 것인데요. 이 시간 동안에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소외됐던 경제 대상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주력을 하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죠. 그래서 농업 중심의, 그리고 기초공업 중심의 설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육사 천안문 사태로 인해 가지고선 봉쇄 정책이 실시돼 가지고서 개혁 개방 정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중국은 개혁 개방이 지속된다. 그리고 시장 경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수용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동부 연안 지방의 성장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1992년도에 이르러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소평이 남순 강화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되는데, 남순 강화는 남쪽으로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등소평은 일반적으로 개혁개방 이후에 남쪽을 가지 않았습니다. 남쪽 광동성 지역은 중국 경제 개혁개방의 1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그리고 그 동력을 가지고 개혁개방의 성과를 가장 눈부시게 이뤘던 장소인데도요, 등소평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이러한 방문이 지역 간부들과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이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지만, 육사 천안문 사태 이후에 어떤 봉쇄 정책으로 개혁개방의 추동력이 약화되면서 등소평은 남부 방문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중국 남부를 방문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동성에 도착한 등소평이 광동성의 간부들을 이끌고 다시 선전으로 가게 됩니다. 선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지고서 홍콩을 향해서 손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목표는 홍콩같이 잘 사는 것이다. 홍콩 같은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은 지속돼야 되고, 개혁개방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고, 시장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지만 봉쇄 정책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죠. 투자도 안 됐고, 그리고 생산했던 물건들의 수출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국에서 정치적인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은 91년도, 2년도가 되면서 봉쇄 정책은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화된 모습과 남순 강화가 결합이 되면서 중국 경제는 1993년서부터 또 다른 하나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서부터 97년도까지 중국 경제는 속칭 경제발전 5단 개설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도약기, 테이크 오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실에서 많이 쓰는 비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두 손을 가지고 팔뚝을 꽉 조여서 피를 안 통하게 하면은 안 통하게 한 다음에 손을 탁 놨을 때 손바닥에 찌릿찌릿한 현상을 느낀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작스럽게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서 속칭 절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중국이 봉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리고 개혁 개방이 서방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선 지지부진해지면서 중국 공무원들은 속칭 좌절감에 있었는데, 남순 강화로 인해 가지고선, 그리고 또 봉쇄 정책이 완화되면서 중국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중국 경제는 새로운 10년의 기간을 1991년서부터 2000년대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1년도에 좌절의 경험을 맛봤고 경제 침체의 경험을
6.4 천안문 사태로서 맛봤지만 93년서부터 97년도에는 엄청난 발전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것이 이제 원바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에서 우리가 샤오캉으로 가는 단계로 빨리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고 그간의 공유제 어떤 경제 체제를 이제는 계획경제와 공유제 속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선 우리는 본격적인 샤오캉 사회의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20년까지 1980년대 대비 4배 성장을 하겠다. 중국에서는 파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우리식으로 뭐 속되게 얘기하면은 따따블이 되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비록 8호 계획기간과 9호 계획기간의 두 계획기간이 있긴 했지만 이 계획기간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맛보기도 했지만 상당한 경제적인 성과도 이룩하게 됩니다. 후반기에 이르러서 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만 중국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 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개방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이 아닌 계획적인 그리고 통제적인 어떤 모습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인공위성으로 본 중국 경제의 변화 증거입니다. 이건 보통 타임랩스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똑같은 위치에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의 변화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허벌판이었고 황무지였던 그리고 농촌이었던 지역이 도시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장면들이 이 동영상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84년서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상해입니다. 중국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지요. 거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경은 녹색이 많은 것은 결국은 농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화가 되면서 중국의 역사적인 도시 그리고 성장이 아주 두드러진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남경의 경은 수도를 뜻하기 때문에 북경과 더불어서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주요 수도로서 자리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중국 광동성의 행정중심인 광저우는 지금 가장 큰 중국의 어떤 중국 경제의 동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발전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청두는 중국의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죠. 내륙 지방에 있고 내륙의 1대1로 서부 대개발의 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선전은 1980년도까지만 해도 작은 어촌 도시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도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화웨이, 샤오미, BYD는 모두 선전에 위치해 있고 홍콩 바로 위에 있는데 이러한 속도로 진행되게 되면 홍콩은 선전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저우는 상해 밑에 있는 도시인데요. 하늘에는 천국이 있고 땅에는 수조와 항저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의 고도이면서 지금은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북경은 중국의 수도지요. 경진기의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하이테크놀로지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경진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했고 2020년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단계인 9호 계획에서 15 계획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의 기간입니다. 즉 일정 목표량과 일정 기간 동안의 양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봉쇄 정책이 어느 정도 풀리고 개혁 개방에 가속화되면서 9호 계획 기간 동안에는
중국의 비약적인 고도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도 중국이 주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중국이 그동안 선불원에 입각해가지고선 소외됐던 내륙 농촌 지방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제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GDP의 엄청난 확대와 더불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97년도에 있었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위기가 직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삼두마차가 있다고 그랬죠. 투자와 수출 그리고 소비인데 선진국의 경제위기 그리고 주변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선 투자가 줄어들고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수 부족 문제가 결국은 심각한 문제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 연휴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5월 1일 날 노동절 약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노는 기간, 그리고 10월 1일 전후로 추석과 그 중국의 국경일 10월 1일 전후로 한 열흘 동안의 어떤 그런 휴가 기간이 설정된 것도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97년도에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직면해 가지고선 하나의 변화로 채택한 정책이 바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세계 공장으로서 발돋움하면서 중국이 대부분 생산했던 물건들은 OEM 방식이었습니다. 외국의 브랜드를 붙여서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었죠. 근데 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이 자국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열악하거나 조악한 수준의 어떤 제조업이 아닌 보다 산업 경쟁력을 갖고 기술력이 바탕이 된 그러한 산업으로서의 이행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회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많은 수출을 통해 가지고서 외환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이 외환이 결국은 물가를 올리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였던 아시아 금융위기를 직면했던 한국이라든지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환 차관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국내적인 어떤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대외적인 행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왜?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중국은 어려웠을 때 도와준 이유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내의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서 외환을 다른 나라한테 차관으로 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97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위기는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요.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이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의 주목을 받고 있던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한국,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중에 대부분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한국은 IMF 체제로 경제 주권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대단한 시대를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이 과정 속에서 철저한 산업구조, 물론 IMF 체제 하에서 진행된 거긴 하지만 산업구조의 조정과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2000년대 초반에 IMF 체제, 아시아 금융위기의 수렁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금융환율팀장 등 3명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외환은 언제든지 저축을 했다가 이 상태로 되찾을 수 있고 이때는 이자도 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모아진 돈은 여러 가지의 온전한 우리 경제에 위기에 큰 힘이 될 직면했을 수 때 있습니다. 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IMF 체제와 어떻게 이 비교하는 수모를 것도 제 도약의 당시의 발판으로 삼을 경제 수 위기가 있을지가 얼마만큼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심각했는가를 오늘 주가는 강진하는 폭락해서 것입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 같은 신용카드로 $5,000 이상 쓰게 되면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곳의 음식은 대부분 수입 원료를 쓰고 있고 여기에 로열티까지 꼬박꼬박 달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점을 통해서 물이 새듯 우리의 달러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바이어들도 나름대로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좋아하고 또 계약은 뭐 물론 더 잘 됩니다. 결코 회사의 문을 닫을 수 없다는 담화문을 통해 당장 전 임직원의 사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수동 씨는 오늘 큰맘 먹고 음식값을 전보다 10%가량 내렸습니다. 저 혼자 잘 살 수는 없고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근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어제의 경우에는 평일에 30배 정도. 삼성그룹이 임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내년도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하루하루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내몰리는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내년화 보험에 근로자들이 달러를 놓고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주요소들은 이를 채우기 위한 뜨거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들 하시고 그러니까 잘 될 걸로 믿는다고. 1993년도, 94년도 원달러 환율은 1대 870 정도였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있었던 97년에는 1달러에 2,000원까지 평가 절하가 되면서 원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수입 제품에 대한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주유소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라는 얘기가 그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5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그림을 보고 지나가시겠습니다. 1800년도, 그러니까 19세기에서부터 그리고 21세기, 21세기까지의 상위 20개국가의 GDP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은 세계 경제에 많을 때는 6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인도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 경제는 몰락하게 되고요. 약 100년 동안 서부 열강의 침탈,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침략, 그리고 국공 내전으로 중국 경제는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0년서부터 1949년까지 중국 경제는 하락세를 지속하게 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부터 비로소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심지어는 경제의 어떤 내용들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1978년도에 있었던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은 보여줍니다.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침탈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반면에 서구 열강들의 경제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청조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1921년도 중국 공산당이 창당을 하게 되고요. 20년대 후반서부터 40년대까지는 북침 국공 내정과 더불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중국 경제는 또 한 번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19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해서 50년대 초반에 속칭 제1차 5개년 기간 동안에 중국 경제가 잠깐 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각종 정치적인 문제, 대약진이라든지 인민공사, 각종의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선 또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소 국경 분쟁이 심화되고 중국은 고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67년서부터 76년의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그 모습이 더 하향세를 지속하게 됩니다. (78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점차 중국이 이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죠. 89년에 6.4 천안문 사태가 있어서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93년서부터 상승기에 도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93년을 기점으로 해서 97년까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중국이 그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선 G2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2010년도에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미국을 앞질리게 됩니다. 이건 잠정치긴 하지만 2040년도까지 중국 성장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단언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견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중미 무역 전쟁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차 5개년 계획 기간은 결국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선 양적인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양적의 성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라는 것인데요.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국유기업이 현대화된 기업제도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가 힘들다. 국유기업으로서의 발전은 이미 상당한 한계점에 이르렀다.
위기 상황에서 국유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진민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 호황기에는 민간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의 어떤 국유기업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불원에 입각해가지고선 동부연안지방의 발전이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선 도시와 농촌 그리고 내륙과 동부연안지방의 소득격차는 크게 발생이 됐다. 아울러서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 환경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10차 5개년부터 나오게 되고요. 이 10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비로소 경제적인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양적 성장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단계에서 중국 경제는 원바오를 초월하고 이제 샤오캉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11차 5개년 기획, 12차 5개년 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적의 성장을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획 기간 동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차 기획 기간하고 12차 5개년 기획 기간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좌측과 우측에 병렬을 해놓은 것도 서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성장률의 차이에서는 0.5%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이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의 구조조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겠다, 자국 브랜드를 만들겠다, 첨단 산업을 만들겠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철도, 도로, 항공, 항만에 확충을 하는데 특히 중국이 고속철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 11차 5개년 기획기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차 5개년 기획하고 12차 5개년 기획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12차 5개년 기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2008년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생겼고 2010년도에는 유럽발 재정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 선진국들의 투자와 어떤 소비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대중국 투자가 줄어들게 됐고 중국도 만들어낸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이제 내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좀 힘들게 됐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경제 위기가 이제 8년에도 있었고 10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상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신창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창타이에 입각해가지고선 내부적인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양적인 생산에서 잉태되었던 여러 가지들 문제점, 너무 과잉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 공급에 있어서 보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환경, 에너지, 그리고 사회 안전망,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어떤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는 문제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삼동 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서부 대개발은 내륙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기간에 중국의 수출의 변화 그리고 수입의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71년도까지만 해더라도 중국은 세계적인 수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개혁개방과 더불어서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67년서부터 76년 동안은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했기 때문에 뭐 수입을 할 여력도 없었고 그러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1978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드디어 투자를 유치하고 동부연안 지방에 의한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선불원이 탄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해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인진라이 정책,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조출치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90년대까지는) 중국은 세계 10대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까지는 공세정책이 시행이 됐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벨지움보다도 못했습니다. 수출이요. 자, 이제부터 중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97년서부터) 중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9위 수출국으로서 등장하게 되고요. 수입은 여전히 아직 10위권에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그랬죠. 도약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도 증가를 하면서 드디어 2010년도에서는 세계 2위권에 등장하게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반 대중들의 소득도 증가하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수입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세계 3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의 랭킹 이외 11위 이후의 어떤 국가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수입에 있어서도 그러한 국가들이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3호 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